자,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목이 좀 나온 거 보이세요,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어제 우용에서도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치던데. 진짜요? 왜요? 네. 저 못 봤어요. 쫄면 좋아하세요? 쫄지 마세요. 울면 좋아하세요?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 영호 씨. 어제 우영우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우영우에서. 아, 제가 어제 피곤해도 우영우는 보고 잤거든요. 네. 그럼 우영우가 하면 웃어주시고, 제가 하면은 평생 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손을 갖다가요, 화면이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해라, 지영아. 네. 약간 이런 눈빛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좀 볼게요. 네. 저희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FMC를 나누는 것 공교롭게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예상대로입니까? 이게 사실 제가 느낀 건 그거죠. 제가 파월 의장이 약간 뭐랄까 발언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분명히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번 FMC에서도 뭐 또 이제 강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상 그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기조를 갖다가 조금 이제 그 느려질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뭐 강하게 올린다고 그랬다가 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약간 그 시장을 안심을 시키면서도 또 가능성을 다 열어놔 버리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데 시장을 일단 앞에보다 뒤에 더 집중을 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0에서 3.5%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9월달 FOMC에서도 또 한 번 자이언 스텝을 가더라도 그 이후에 FOMC에서 올릴 수 있는 룸은 0.25밖에 없어요. 그러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러면은 4분기에는 무조건 이제 속도가 완화가 되고 피크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피크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설사 9월에 0.7을 올리더라도 더 올릴 건 없다. 이제 더 이상 올릴 거는 많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9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자이언 스텝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제 이제 오늘 나온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예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 말장난인데 뭐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다, 뭐 경기 둔화다 이게 계속 이제 그 어떤 말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났다는 거는 나름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연준이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 속도를 늦추고 강도를 늦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8월 달에 FOMC가 없는 거고 9월 달에 있을 텐데 그때까지 지표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GDP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좀 부진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 당연히 좀 연준의 어떤 명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 하는 게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또 아주 명백하게 선을 그어버렸죠. 네. 거의 뭐 옐런 재무장관하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침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하려면은 네. 모든 부분에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지만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좀 이제 어떤 우리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좀 깔아놓는 거죠. 이건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딱 어제 장은 올랐는데 어제 장은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또 시장에서 또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계속 몇 달 계속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조금 더 유연해진 건지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맞아요.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시장이. 그걸 내가 요새 굉장히 느끼면서 이게 약간 뭐랄까 전반적인 그 흐름이 바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이제 악재를 계속해서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면이라면은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어떤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지금 이게 이렇게 반응이 다른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기대는 안 하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시즌은 전 굉장히 좀 이전과는 좀 많이 좀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네. 감안한다면 정말 시장이 지금 조금씩 이제 그 반응도 달라지고 말씀드린 대로 되게 유연해졌다. 이런 좀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연준의 발언 중에서 네. 노동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습니까? 자기들이 견조하다고 고용에 대해서. 네, 고용에 대해서. 네, 고용에 대해서 했는지 왜냐면 고용 저희가 시장이 매우 강력하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래요? 네, 고용 시장이 매우. 강력하게. 근데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프 우리 그려봤더니 근데 이제 그게 또 어제 4주 만에 바뀌었어. 네, 바뀌었어요. 4주 만에. 어떡해요? 이게 어제 지표 나왔지 저기 실업수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런 보면 4주 만에 줄었습니다. 아 줄어서 네, 4주 만에 4주 만에 감소에 돌아섰어요. 이게 계속 점점 이게 아주 완만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다가 4주 만에 줄었죠. 이게 이거 지금 믿는 구석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네. 계속해서 고용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주장하는 게 경기 침체하고 타이트한 노동 시장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파월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그 고용 시장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런 어떤 그 밑바탕이 이렇게 좀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그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좀 고대했었던 FMC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수차례 우리 부장님이랑 말씀 나눴었지만 고용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마침 꺾여가지고 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죠? 예, 팩트 체크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뭐 좀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이제 또 우리가 뭐 9월 FOMC 또 이전에 이제 사실 뭐 잭슨? 큰 빅 이벤트라기보다는 네. 이제 오펙 플러스도 좀 남아 있고 어, 아마 그게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지금 약간 또 에너지 얘기하고 싶은 필이거든요. 그리고 CPI도 8월 10일이죠. 8월 10일에 또 CPI가 남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어제 컨센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또 생각보다 있어요. 8월 CPI가요? 네, 그게 7월 CPI. 7월 CPI 가? 네, 8월에 발표되는. 결국에는 이런 경계감을 가지고 사실 실적은 이제 큰 굵직한 놈들은 다 나왔잖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와 다행이다 좋았어 이제부터는 어떻게 V자로 갈지 경계심으로 지지부진할지 결국에는 CPI와 이제 유가 사우디가 여기서 유가를 올릴 수 있을까 네. 증산을 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일단 유가만 놓고 보면은 유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물론 유가가 여기서 뭐 다이나믹하게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없지만은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물가 금리, 환율을 이게 세 가지 갖다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이 물가죠. 그러니까 결국 유가는 물가에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가 물론 지금 이어진 과정도 얘기했지만은 7월 CPI가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어 보여요. 저도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뭐 임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조금 더 이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확실하게 이제 정점을 찍고 이게 근데 이제 이 속도가 네. 굉장히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뭐 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뭐 물가가 조금 약간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고물가 시대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점은 찍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결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연준이 뭐 긴축의 어떤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 물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점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환율도 근데 1,300원. 환율은 자 네. 어제 이제 1,300원 깨졌잖아요.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게 깨질 거 이게 왜 깨졌지라는 생각을 한쪽으로 했어요. 물론 나쁘지 않은 건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굉장히 견조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연초부터 먼저 좀 반영이 됐어요. 이 어떤 원화의 강세를 달러의 강세를 원화가 먼저 좀 몸으로 이제 막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게 네. 선반영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1,320원 넘어갔던 때가 고점이었는데 거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1,320원 넘어갔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뭐 몇몇 기관이라든가 외국계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거를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을 고점으로 인식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자가 들어온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어떤 그게 돼버렸는데. 예, 그 계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다시 1,400원 위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조금씩 결국 미국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실적 시즌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뭐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회사 측에서 환율 때문에 그렇다. 뭐 강달러가 지금 이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적이 안 좋다. 예,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도 물론 부담이에요. 이게 어떤 정부의 측면에서도 부담인 거죠.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강달러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잘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뭐 개입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 갖다가 약간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앞으로 더 이상 저는 달러가 더 막 여기서 더 되게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요인이었던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유로화도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거기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환율도 이제는 조금씩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미국이 어떤 요번에 이제 연준이 제시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분명 하반기에는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금리의 정점을 찍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시장의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겠다. 아까 이화진 과장께서 뭐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V자 반등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올해 뭐 연초 지수대가 얼마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V자 반등이 나오려면 거기서 한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반등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게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V자 반등 나는 게 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빨리 오면 또 급하면 빨리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바닥을 확실히 확인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장이 안정이 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제 궤도를 찾아가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2,400 위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상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2,200 가고 이런 건 분명히 저는 하락의 국면이었고 적어도 이제 2,400 위에서 여기서 에너지를 좀 흡수시키고 좀 더 위로의 방향성을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지수가 뭐 하루에 막 50포인트, 60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훨씬 더 시장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이 강하게 좀 올라와 주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시장에 지금 임하시는 투자분들께서도 훨씬 더 좋은 쪽에서의 방향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물가, 금리, 환율 전부 다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급하게 안정을 찾아가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완화될 것이다,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째로 시장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확실히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피로 엄청 몰렸어요. 맞아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은 아니죠. 네. 일단 그 이유가 혹시 외국인 자체가 보니까 전기전자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것 같고 그럼 코스닥은 약간 소외를 받는 건가요?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해요. IT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일부 이쪽으로만 들어와.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만 아직까지 들어오는 거야. 중소형주 쪽은 보시면은 굉장히 전 종목으로 좀 매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약간 단타의 매매를 좀 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들어오다가도 또 바로 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저도 어제도 몇 종목을 봤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은 기조적인 어떤 수급은 코스닥 쪽으로는 유입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철저하게 약간 그 시장을 좀 사는 그러니까 지금 비워놨던 섹터들을 좀 채우는 많이 비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것들이 어떤 환율의 고점과 좀 약간 그 맞물리는 이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같이 플레이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이제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반도체 지원법? 지원법이라든지 BBB 법안 통과가 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상방을 좀 뚫을 수 있는 걸로 작용을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섹터의 고민은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지원법은 결국은 이제 하원까지 통과를 해봐야 되지만 이제 뭐 이건 거의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상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게 그 뭐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법안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사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라는 게 그 1990년도에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 30%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은 이게 12%까지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이제 반도체가 30년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미국 시장에서. 왜요? 수요는 늘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간 게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미국은 지금 딜레마예요. 굉장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아시겠지만 공급망의 문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됐다고 미국은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가 축소가 되고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으킨 주요 요인이라고 이제 연결을 짓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뭐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라도 이제 다시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 뭐 아시겠지만은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내 투자들이 삼성전자는 이미 뭐 텍사스에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20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노리는 부분이고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여기서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제 이제 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좀 또 하나의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피곤함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산이다. 질문 나오잖아요. 질문 이거 나오고. 치포브 동맹에서 우리나라 예. 어떤 포지션 취해야 되는지 일단 지금 방향성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뭐랄까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쫓아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뭐 이제 어떤 그 걔네 입장에서 반도체 굴기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 쫓아오는 입장인데 여기서 이번 그러니까 뭐 이제 일정 부분에 조금 손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의 방향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그 격차가 딱 확 벌려버릴 수도 있는 이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지금 이제 너무 좀 이른 예상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반도체 사업이라는 거는 그래요 원래 이게 과거부터 보면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는 그 치킨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었고 서로 간에 이제 그야말로 그런 과정에서 결국 거기서 이제 패배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여기서 아예 격차가 딱 확 늘려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당연하겠지만은 뭐 이게 잘 들어가지면요. 태클 그쵸. 안 받고 잘 그렇죠, 들어가지면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단순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시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 그렇다면 뭐 지금 뭐 텍사스에다 20년 동안 뭐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전의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그보다 엄청난 이익으로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은 뭐 실적의 바닥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주가의 바닥은 좀 나온 것 같다. 실적 바닥이 항상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부터는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저렇게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벌였을 때 얼마나 빨리 그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주가의 업사이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치포 동맹 보면서 저는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전기차로 어떻게 보면 많이 성공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다음 산업을 중요시 여기는 게 로봇 산업이거든요. 로봇이요. 로봇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2025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근데 사실 중국의 기술력은 떨어져요. 일본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중국이 최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인데 미국이 만약에 사실 로봇 산업도 제가 봤을 때 안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로봇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야 대만, 야 한국, 야 쟤들 잡아야지. 반도체 못 주게 제가 한번 그렇죠. 야 미리 우리가 선제 잡자. 아까 저 그거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너네 치포 동맹에 대해서 보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 필요하니까요. 원래 일단 결국 자기도 반도체를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대만에서 받을 거야, 한국에서 받을 거야. 근데 일본에서 받을 거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순간적으로 좀 룸을 남겨놓을 수 결국 있는 미국 여지. 입장에서는 로봇 산업마저 쟤네들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너무 내피셜인가? 아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보면은 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야말로 극한 대립을 하는 것 같지만은 다 또 이게 또 어떤 산업별로 또 이제 서로의 이해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는 맞아요. 다 주고받습니다. 그거는 네.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이현준 과장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한 상황으로 나갔을 때 생기는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선을 완전히 넘진 않아요. 절대로.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뭐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뭐 관세 때문에 극한 대립을 벌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건 양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랬던 부분이 더 컸던 거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예,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시장이 막 되게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거는 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단편적일 수도 있는 게 그 이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있기 그쵸.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손을 잡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네. 섹터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마지막 질문이 사실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반도체 얘기 앞으로 이제 8월 달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거래는 8월에 첫 거래일이 될 텐데 네. 8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 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이어질까? 그런 질문도 궁금하긴 이게 사실은 합니다. 실적이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이제 한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의 뭐 중요한 기업들 많이 나왔지만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어떤 반응 또 잣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연해진 건 맞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지만은 선방을 했다. 이런 식의 분석은 이전엔 없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선방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줬는데.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많이 너그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이 정말 너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여기서 또 확 또 주가가 올라. 어제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죠. 네. 하나솔루션 하루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전 처음 본것 같은데. 처음 본 것 같죠. 진짜.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정도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반대단에 있는 게 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게 완전히 이게 맞아. 극명하게 어제 엇갈리는 맞아.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엇갈리는 가장 어제 좋은 예가 두 개가 나온 건데 네.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가 나오면은 그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만족을 하는. 물론 이제 이게 잣대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사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가이던스.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열려 있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만약에 실적이 지금 2분기가 바닥인 업종이 있고
하반기가 바닥인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 하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2분기가 바닥인 업종들이 예를 들면은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2분기가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실적에 치면서 물론 어제 이제 네.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지만은 네. 아니, 이런 근데 것들 맞아요. 리포트 봤을 네. 때도 지금 당장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반기를 그렇죠.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뭔가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네. 분명히 여러 가지를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단순히 뭐 실적 좋다, 그러면 좋은 거다, 실적 나쁘다, 아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종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좀 이전과 다르고 이전보다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맞아요. 그 상황이 돼버린 네. 거예요. 셈법이 좀 필요한 맞아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섹터로 네. 넘어가서 지금 실적으로 풀어주셨으니까 하반기 5G 제가 지금 쓰고 있었어요. 진짜. 네, 사실 와, 윤 대표님 저랑 통했네. 이 실적 얘기도 실적이지만 폴더블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어제 UTI도 또 급등이 아유. 나오고 사실 갤럭시 언팩이 8월 10일이니까 한 2주? 일주일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이미 주가 흐름들을 봤더니 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거 사실 5G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5G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종목들은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그러신 것 그 같아요.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5G 그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참 그 고생.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별로 이렇게 항상 뭐가 된다 얘기는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 대박. 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막상 그리고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덜 받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저는 5G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지금은 가지고 가시는 전략. 그럼 5G 지금 통신 장비 뭐 네, KSW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을 지금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국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폴더블. 폴더블이나 이쪽. 그러니까 네. 하반기 결국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애플의 신제품, 네. 하나는 폴더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애플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팍스콘이 뭐 직원 채용을 늘리고 지금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대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어떤 이전 그 교체 물량도 이번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감안해서 팍스콘도 지금 그 채용을 늘리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그런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대항마가 없어요. 하반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의 이 하반기에 그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G 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네. 폴더블도 마찬가지. 폴더블은 그나마 약간 좀 그 팩터는 다르지만 폼팩터는 다르지만은 어떤 이제 그 결국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실 폴더블이 스마트폰 시장의 대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쓰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은 맞아요.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너무 큰 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은 발전하겠지만은 결국 가야 되는 방향성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그 업종 내에서 산업 내에서 네. 뭔가 종목을 고를 때는 그나마 지금 뭔가 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고르기에는 이런 그 폴더블 관련주들이 네. 가장 좀 그래도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에서 저는 꼽자면은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쪽에 좀 그 특화가 돼 있는 이런 쪽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에게 그 접근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방향성은 맞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납품하는 뭐 UTI라든지 KH 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잠깐 급등. 그리고 사전 예약 대수가 뭐 많다 이러면 잠깐 급등. 그런 식으로 뭔가 트레이딩은 유효하지만 이거를 길게 하반기까지 끌고 가기엔 좀 답답할 수 있다. 그럼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그 애플 관련주들과 폴더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좀 달라요.
보이도 관련주들은 철저하게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분명히. 요 네네.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는 건데 빼먹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앵커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가들이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변동성을 좀 이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럼 것 같아요. 애플은 조금 더 그렇죠. 애플 방망이 길게 관련주들은 잡고요? 좀 길게.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가장 그래도 그쪽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또 그 밖에도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까지 아마 감안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UTI를 돈돈에서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네.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최근 2주 동안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26일부터 여러분, 이거 이번 주가 아니고 지금 어제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15% 급등하면서. 네. 축하드립니다. 아, 뭐 갑자기. 네, 갑자기 갑자기? 바쁜 축하. 예. 그리고 지금 섹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게임이 사실 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잘 나온 기업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기뻤을 텐데 게임주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화장품 이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암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하반기의 기대감으로 좀 그래도 보유하라 하기에는 이게 정말 혼란스럽단 말이죠. 게임이랑 엔터 이쪽은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전 게임을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어제 뭐 히트2인가요? 뭐 또 신작 기대감 넥슨 게임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또 기대감이 또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아, 기대감은 또 별로 안 좋아하긴 뭐냐면은 우리가 펄어비스 에시스부터 많이 겪어봤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히트2가 계속 어제 시장에서 정말 대박이다 그래픽이 좋다 뭐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개별적인 걸 떠나서 네. 사실 뭐 하반기에 나올 콘솔 게임 진출하는 애들 NC 소프트, 펄어비스, NC 소프트가 프로젝트 TL, 펄어비스가 네. 붉은 사막 콘솔 그리고 크래프톤, 칼리스토 프로토콜. 예. 잘 아신다 이게 잘하네요. 새로운 이제 시장을 가는 거죠. 모바일 PC가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콘솔 시장을 갑니다. 이제 콘솔 시장이 200조 시장에서 600조 시장이에요. 그럼 60조 시장이에요. NC 좋게 보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콘솔을 쓰는 나라들이 일본이나 북미 쪽이 많이 써요. 그쪽이 40% 시장이에요. 네. 근데 게임사들이 대부분 일본 회사와 북미 회사입니다. 한국 시장은 처음이긴 한데 물론 그나마 크래프톤 나오는 칼리스퍼 프로토콜은 데드 스페이스를 만든 콘솔 시장의 원작자긴 합니다. 그게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럼 실패하면 그 비용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게임주는 조금 이제는 저는 항상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면은 기대감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 그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다. 차라리 흥행이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장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콘솔 기업은 아니지 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뭔가 지금 좀 갈리는데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예, 예. 모멘텀으로 네. 게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그 신작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뭐 굉장히 장기적인 재료로 작용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그냥 신작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사가 좀 난다 그러면 조금 주가가 오르다가 그 결국은 향후에 그런 것들이 어떤 퍼포먼스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계속해서 뭐 작년 말에 이제 이제 주가를 많이 부양을 했던 뭐 이제 NFT라든가 이런 쪽에 메타버스라든가 이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 게임주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은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하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워낙에. 네. 근데 아직까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뭐 자꾸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까지 뭐 주가 갖다가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게임주를 너무 지금 어떤 저는 게임주는 철저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는 조금 아직까지 지금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고 바닥 정도 잡았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일치가 예. 됐습니다.
스텔스님이 카카오뱅크. 저희 가족분이라서 이거 꼭 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안 올랐어. 이게 이제 깜짝 뭐 놀랐어. 상반기에는 실적은 뭐 나쁘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가게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성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은 역시 가계 신용대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됐죠. 아시다시피. 금리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문제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금융당국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약간 이런 뭐 모든 금융기관들한테 그런 부분을 하죠. 뭐 이게 중저신용자 대출 뭐 이런 비중을 좀 늘려라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하나의 이제 숙제를 던졌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입장에서는 각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예요. 이건 엄청나게 네. 뭐 그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 실적에는 조금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런 중조대출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만큼 연체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에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든가 또 무슨 뭐 이제 담보부 대출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 나름대로 이제 전략들은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우려를 갖다가 좀 부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매력이 높진 않아요, 진짜로.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금융주 참 소외가 많이 그쵸. 되고 있는 그쵸. 그런 섹터인데 카카오뱅크로서 뭔가 빛을 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믿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얘기 많이 한 섹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에너지 꼽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에너지 좋죠. 근데요, 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원전, 친환경. 근데 항상 같은 말이 나오는 게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눴었지만 결국 방향성은 같거든요. 가긴 갈 건데 이게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뉴스 플로우가 참 사라지면은 다시. 내려가고 하니까 이거를 중장기로 하는 게 맞는지 사실상 같은 고민이에요. 뭐 결국 뭐 지금 어떤 업종이든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방향성 얘기는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하지만은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물론 네. 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경영 측면이 강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솔루션이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전망이 밝다는 거를 저는 반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산업에 대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뭐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주가의 등락이 있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는 전략이 저는 지금은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어제처럼 막 20% 오르는데 그때 막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아니면 다른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됐든 간에 방향성은 뭐 너무 명확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증시 흐름을 봤을 예. 때 전체적으로 하반기엔 성장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친환경도 그쪽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성장주로 가닥을 잡더라도 성장주 일변도의 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여전히 예. 주도 섹터는 없을 예, 것이다. 예, 예. 이게 저는 이 성장주들이 막 과거처럼 막 몇 배씩 나면서 시장을 이끄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뭐 지금 상황이 성장주들의 지금 이런 첫 번째 논리는 성장주들의 상승의 첫 번째 논리는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웬만한 지금 뭐 우리가 성장주 섹터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분류되는 업종들이 뭐 3분의 1 토막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말 뭐 반등이 났을 때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런 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예.
재밌는 게 오늘 하나솔루션 리포트가 다 나왔는데 네. 태양광 흑자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애널리스트가 그쵸. 지금 다 목표가 상향했어요. 지금 6만 3천 원, 5만 8천 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죠? 지금 어제 4만 2천 원인데 네. 지금 오.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네. 완전 리포트 다 쓴다고 난립니다.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한 태양광, 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태양광 신재생 엄청 재밌네요. 아직은 뭐 네. 동시효과에서 뭐 크게 상승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 한 뭐지 예, 기간 2%? 외국인 수급은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20% 위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들어갈지. 아, 기관 외국인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너네 못 살 것 같지? 근데 우리는 싹게 샥 올라버리면 이제 못 사요 이제. 진짜 못 사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0% 급등한 거를 네. 따라가기가 상당히 네. 부담이거든요. 오늘 딱 수급 보고 만약에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 팔면은 당한 거고 개인들이 못 사고 외국인 수급 타버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못 따라갔다 이제 그래. 그럼 그럼 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아, 뭐 굳이 그럼 밀어내가지 마. 인연이 진짜로. 아닌 거죠. 인연이 밀어내가지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는 망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아니 외국인 기관들이 뭐 비중 얼마나 되겠어요? 아 그냥 사 6만 보고 그냥 사 이런. 근데 주문.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 사는 건데 외국인 우리 그 얘기 했어요. 외국 기관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옛날에 이런 뉴스 한번 나왔었어요. 기관 입장. 근데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다는 건 사실 개인분들이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리포트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놓쳤잖아요.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뭔가 가발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벌써 50분인데 딱 하나만 더 네, 네. 질문하고 가고 싶은데 과장님이 해주세요. 엔터. 요즘 어제도 뉴진스를 네. 하이프 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어텐션. 부장님 뉴진스 아세요? 잘 알죠? 진짜요? 저보다 더 잘하시고.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 한 명은 진짜 너무 이쁜 분이 있던데. 갑자기 이름이 그치고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엘 이혜인 한이 이해인. 이혜인. 네. 한국 걔가 아마 제일 어린 애일 거예요. 제일 어리죠. 인천 사는 애인데 그런 너무 TMI고 너무 TMI고. 걔가 한예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니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좋아한다기보다도 네. 트렌드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브의 전략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BTS 이후에 이번에 이제 그런 리포트가 좀 내가 나온 거 제가 봤는데 그 결국 BTS 이후에 포스트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지금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뉴진스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밑에 이제 새로 이제 런칭하는 그룹이 하나 너무 늘리고 있어요. 점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우는 쪽으로. 네.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저기 그 어떤 그 유튜브 프로그램 유튜브 이제 그 어떤 채널에서 하이브 아티스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이제 그런 뭐 제가 그런 운동회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거 하는 걸 봤는데 오. 제가 깜짝 놀란 게 하이브가 진짜 이제는 되게 소속 아티스트들이 많아졌구나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BTS TXT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얘네들의 전략이 약간 점점 바뀌는구나. 마치 지금 뭐 JYP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이제 그 엔터사들의 엔터사들. 어떤 전략하고 네. 비슷한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네요. 바라만 봐도 이쁘네.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런칭하는 이런 새로운 그룹들 워낙 기대들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블랙핑크만큼만 해줘라.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가다 에스파만큼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흔히.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회사 입장에서도 또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저는 저 영상을 보지 않고요. 네. 주가의 흐름을 봤는데 네. 그거 치고 하이브 아직 너무너무 바닥인데 그럼요. 왜 이렇게 이거가 반영이 안 돼요? 주가에? 곧 반영될 겁니다. 아니 본인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만간 나올 리포트 이런 제목이 나올 거예요. BTS는 잊혀졌다. 점점점.
안지나 애널 모실까요? 유하이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진슬 하이브라고. 자, 우리 부장님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시고 너무 그래서 지금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안지나 애널 모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모셔도 됩니다. 대항마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지금 하이브를 지금 BTS가 언제죠? BTS? 걔 군대 갔다 오면 걔네들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이 왜요? 어때서요? 30대가 고등학생 애들이 덕질하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신예를 키우고 지금 어떤 그런 반열에 올라가고 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뚜렷한데 다른 엔터사의 결은 좀 다르게 봐야겠죠, 부장님?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다른 엔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의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결국 금년에 중요한 부분들은 해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앨범들이라든가 지금 뭐 것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오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하이브가 일단 다 한 차례 다 같이 좀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하반기에는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엔터사 전반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예. 보신다. 그리고 우리 화진 과장님의 원픽은 하이브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제 뭐 소녀시대가 뭐 인터뷰를 한다고 이 옷을 입고 나왔길래 약간 교복 같은 옷을 30대 초반 애들이 자,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 초반 저도 여기 소녀시대 난리 좋아했고 납니다. 블랙핑크를 예. 좋아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미녀 작가님이 말을 아끼시겠다고 하네요. 네. 네. 자, 네. 악플을 받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이제 내가 다 업고 가겠다. 좋습니다. 참 든든한 남자. 우리 꼭 뉴진스 멤버분께서 돈돈 이화진 과장님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